자, 이제 그 교육학 논술의 구조 짜기, 제가 이렇게 표제를 달았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많을 것이 바로 이제 이 분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교육학 논술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분석을 하긴 해야 되지만 막 엄청 세밀하게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은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시험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교육학 논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물채점이다. 물채점이다. 채점이 굉장히 후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 후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할 수밖에 없고. 왜 그러냐면, 어차피 다양한 선생님들이 있고, 다양한 어떤 그 개념에 대해서 접근하는 어떤 방식이라든가, 그 개념에 대해서, 쓰는 어떤 용어 자체가 미묘하게 좀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들을 갖다 이제 감안을 해서 이제 채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차피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통과 의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중요한 그 시험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일단은 사범대학교에서 아이들 상대로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상식과, 그렇죠, 깊이 있는 걸 요구하지 않아요. 교육학 지금 시험에서 굉장히 깊이 있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전문 교과 영역에서 다 해요. 여러분들 교과 교육론 같은 거 다 개별적으로 다 치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비중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둬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시험 문제를 갖다가 이제 어렵게 낼 수는 있겠지만 채점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가지고 과락 막 나오게 만들고 막 점수를 갖다가 막 10점 막 12점 막 이렇게 잘 쓰더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요. 어차피 전문 교과 영역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거기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끔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학이라고 하는 이 교육학 논술에서 굉장한 어떤 난이도의 문제와 또 거기에 따른 또 시험 채점 방식을 갖다가 채택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과 연결지어서 본다라고 한다면 기출문제는 그냥 기출문제일 뿐이에요. 어차피 암기 과목인데 객관식 시험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치는 교과 영역에 있어가지고 그러한 단답형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20자에서 뭐 한 3, 40자 정도의 글을 쓰는 그런 것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그런 것들은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육학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방법론의 측면에서 한번 제가 교육학 논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이제 바로 이제 이 글쓰기의 유의할 점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교육대학원이든지 아니면 뭐 일반 대학원이든지 이쪽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논문을 써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 학생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 교육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하셔서 공부를 해야 할 겁니다. 뭐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이 없으신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관리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측면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셔서 이제 논문 같은 걸 쓸 때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제가, 뭐 제 자랑 같습니다만 저는, 제가 쓴 논문이 최우수 논문상으로 학교에서 이제 선정이 돼서, 상금도 꽤 그 당시에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글을 쓰면서 제가 참 좋은 지도 교수님을 만나서 글을 제대로 쓰는 법을 갖다가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그래도 이러저러한 책을 갖다가 좀 많이 쓰게 되었었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기반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그 교육학 논술 답안지를 보고, 이거 완전 외계어인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제 바로 이제 이러한 측면들, 요 글쓰기에서의 측면들하고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많이 이제 실수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에요. 주어하고 수어가 이제 일치하지 않는 거. 제가 이거는 말씀드렸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문장 구성을 갖다가 대부분이 요 밑에 거하고 연결돼요. 만연체. 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센턴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문장이 있고 문단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만연체라고 하는 게 한 문단, 그러니까 문장 하나가 한 문단을 이루어요. 나는 뭐뭐하고 뭐뭐 했으면 뭐뭐 했기 때문에 뭐뭐해서 뭐뭐하고 다시 뭐뭐하고 뭐뭐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써요. 그 문장 하나가 거의 5줄, 6줄 막 이렇게 돼요. 자, 그렇게 만연체로 글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주어하고 수어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어, 프랑스어, 우리 이제 흔히 이제 굴절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굴절어. 그쪽 같은 경우에는 딱 되어 있어요. 어떻게? 예. 주어가 나오면, 그렇죠? 바로 이어서 수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성, 수, 격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이 동사만 보면 다 나옵니다. 심지어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동사만 딱 나오는데 딱 보면 내가 얘기했구나, 네가 얘기했구나, 그녀, 그가 얘기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동사에 다 나와요. 복수의 사람이구나. 이게 다 나옵니다. 동사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굴절어 같은 경우에는 굴절어 계열에 특히나 이제 있죠. 영어권, 라틴어에 기반한, 그리스에 기반한 이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논리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주어하고 수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는 바라고 하는 것이 이 앞에 그냥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논리적인 면에 있어가지고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하고도 저는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국 사람 말은 뭐요?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렇죠? 나는 뭐뭐 했고, 뭐뭐 했으며, 뭐뭐 했고, 뭐뭐 했고, 뭐뭐 했고, 뭐뭐 했고, 뭐뭐 했을까? 그러면은 의문문이 돼요.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돼요. 그죠? 나의 의지라든가, 내가 묻고자 하는 바라든가,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와 관련해가지고, 그게 제일 끝에 나온다고. 자, 그러니까 주어하고 수어를 갖다가 일치시키는 게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따라서 뭐냐?
이 채점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만연체 머리 아픕니다. 읽고 있으면 읽고 있으면 머리 아파요. 간결체로 써줘야 돼요. 간결체로. 간결체로. 문장을 갖다가 짧게 쓰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것과도 또 연관이 돼요. 제일 밑에 있는 건데 과장된 꾸밈말 이런 거 매우 무척 크게 엄청 대단히 제일 막 이런 거 우리나라 말에 진짜 이 과장된 꾸밈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저도 교육학 책을 쓰면서 명교육학 책을 쓰면서 여러 선생님들 책들을 갖다가 이렇게 참고를 했잖아요. 참고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야 대학에서 논리적인 글을 갖다가 그러니까 학문적인 글이라고 하는 건 논리적인 글 아닙니까? 그런 글들을 쓰시는 분들이 이런 말들을 무지하게 많이 쓰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무지라고 하나 썼잖아요. 매우 무척 크게 엄청 대단히 제일 최우선으로 막 그런 말들이 그냥 범벅이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채로. 자, 여러분들 암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만연체가 쉬울까요? 간결체가 쉬울까요? 간결체가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개조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개조식. 서술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개조식, 뭐뭐의,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 그렇죠? 서술식은 나는 뭐뭇에 대해서 목적어 무엇을 어떻게 했다 마침내 딱 이게 서술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 서브노트 정리하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개조식으로 해요. 저렇게 간결체로 한다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풀어가지고 쓸 때 서술식으로 쓸 때는 어떻게 씁니까? 만연체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외우고 암기도 잘 하고 그것을 갖다가 글로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간결체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간결체, 그러니까 개조식으로 외운 다음에 이걸 갖다가 풀어 놓으려고 하니 그리고 만연체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바로 이제 과장된 꾸밈말을 쓰게 돼요. 왜? 글이 잘 안 풀려. 그렇죠? 막 쓰다가 보면 글이 안 풀려요. 만연체로 막 쓰면서. 그러니까 매우 무척 크게 엄청 대단히 이런 말들이 막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결체로 쓰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거는 여러분들의 시험 점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연체로 쓰는 문장들 채점 위원들도 본인들이 만연체로 쓰면서도 채점해야 될 수험생들의 글은 간결체로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자, 또 하나 수동태하고 능동태를 갖다가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다와 되다는 분명히 틀려요. 패시브 보이스라고 하는 걸 갖다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굳이 능동으로 써도 되는 말을 갖다가 굳이 수동으로 써요. 근데 그렇게 쓰면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수동태를 쓰게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능동태를 쓰되 수동태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이 문장을 쓰는 것이 수동태가 맞는지 능동태로 쓰는 것이 맞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그렇게 글을 쓰십시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글을 갖다가 참 이 사람은 맛깔나게 잘 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수동태하고 능동태를 갖다가 확실하게 구분해서 문장을 쓸 때 여러분들 글을 갖다가 잘 쓰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간결체로 쓰고요. 적절하게 수동태를 갖다가 가미해서 주로 능동태로 쓸 때 수동태를 적절하게 가미를 해서 과장된 꾸밈말을 갖다가 쓰지 않으면서 문장을 갖다가 구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글을 갖다가 맛깔나게 잘 쓰는 사람들. 의외로 만연체로 쓰면서 과장된 꾸밈말을 쓰는 사람들 가운데도 글을 잘 쓰는 사람들 있어요. 있어요. 어쩌다 그런 사람들은 타고난 사람들. 우리 음악적 재능 비슷하게 타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100만 명 가운데 한 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적인 작가가 되겠죠. 예. 자, 그러한 측면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자, 인식을 하시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교육학 논술의 이제 구조를 갖다가 한번 볼게요. 근데 이거는 이미 시험 문제에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써라. 이렇게 써라라고. 서론, 본론, 결론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개괄적으로 제일 그 첫 번째에 나오는 개괄적인 문제에 서론, 본론에 따라 가지고 써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쓰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어려움을 토로해요. 그런데 방식만 알면, 방법론만 알면 서론, 본론, 결론을 갖다가 구성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특히나 교육학 논술을 분석적 배점법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거는 교육학 논술의 구조이기도 하고 모든 논술식, 서론, 본론, 결론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글쓰기에 있어가지고 공통된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서론에서는 이런 것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방향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본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교육학 논술이니까 회상, 인출해가지고 그 내용을 갖다가 암기한 것을 갖다가 써주는 거예요.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썼다. 아, 나는 너네들 출제하는 너네들이 그렇게 쓰라고 했지. 내가 그렇게 썼어. 거기에 맞게 내가 이렇게 썼거든? 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 그렇게 구성을 해주는 게 됩니다. 무슨 발전 방안을 논하라. 그것에 있어가지고 어떤, 너네들의 예측을 써라.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서론과 결론을 동일하게 써도 된다. 제가 여기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동일하게 써도 돼요. 근데 뭐라고만 써주면 돼요? 자, 이런 것을 쓰겠다. 이런 것을 썼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방법론입니다. 이게 틀렸냐고요? 틀리지 않아요. 대부분의 논문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우리의 총괄적 평정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다만 서론과 본론과 결론에 있어가지고 유기성이라고 하는 게 다르죠. 이 교육학 논술 우리 하는 분석적 배점법하고 다릅니다. 하지만 이렇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일단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보면 글쓰기 요령입니다. 본론 및 요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2015학년도 이제 하반기부터 문제의 어떤 패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2020년도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어쨌든 15점이 본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의 어떤 구조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5점짜리예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본론이겠죠. 자, 교육학 논술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본론을 어떻게 쓰는가가 관건이에요. 그렇죠. 요소의 배치가 중요해요. 자, 이거 여러분들 암기 안 대로 쓰시면 돼요. 암기 안 대로. 그 요소만 충실히 써주면 돼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암기한 거 쓰는 거. 나머지 5점은 서론, 본론, 결론만 갖춰주면 돼요. 그리고 이미 내 문제 다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은 어떻게 쓸지에 대한 내용은 다 나와 있어요. 자, 글쓰기 요령 초안 작성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본론 쓰기를 잘 하려면 초안 작성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제 초안을 쓰기 위한 백지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그때 문제를 딱 보고 거기서 보통 이제 A, B, C, D로 나옵니다. 그 교사가 됐든 뭐 메모의 형태가 됐든 뭐가 됐든 A, B, C, D로 나왔을 때, 자,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이 배점이라고 되어 있는 그 란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란에 그것만 보고도 쫙 써도 될 정도로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2020학년도에 이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2018학년도, 19학년도 같은 경우는 그 배점 부분만 딱 봐도 그냥 써도 됐는데 2020학년도에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제시문과 비교해가지고 그 배점란에 나와 있는 거 내용을 재빨리 개조식이 됐든 여러분들이 외운 방식으로 초안에다가 재빨리 옮겨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재빨리 옮겨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초안지에 그렇게
재빨리 올려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외운 것들을 갖다 집중력 있게 재빨리 초안에 옮겨 적고, 자, 서론과 결론은 제시된 문제에서 글감을 찾아 작성하면 돼요.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그 글감을 갖다가 역시 재빨리 찾아가지고 초안, 백지에 옮겨 놓으세요. 글감들을. 자, 마지막에 이제 답안지 작성. 패러그래프의 이제 구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종의 이제 노하우이기도 하고 트릭이기도 하고 한데,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나쁘다고 이제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우리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글쓰기라고 하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원고지에다가 이렇게 썼지만 요새는 이제 타이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글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퇴고 과정을 갖다가 이제 계속해서 거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글을 쓰게 되는 것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왜 저렇게 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답안지 작성, 패러그래프의 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장하고 패러그래프하고 이제 분명히 다릅니다. 한 3, 4 문장 정도가 원래 이제 패러그래프 하나를 갖다가 구성을 해요. 패러그래프 안에 있어가지고 문장 3문장에서 4문장 정도는 바로 서론, 본론, 결론에 또 해당되는 거예요. 문장을 갖다 잘 쓰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 도입. 그렇죠? 두 번째는 내가 강조하고 싶은 어떤 내용. 세 번째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갖다가 마무리해주는 문장. 그래가지고 이 하나 자체가 바로 패러그래프를 구성하는 겁니다. 패러그래프. 그러니까 센턴스 3개에서 4개 정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 배점이 어떻게 되냐면 4, 4, 4, 3 보통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봤듯이 그렇게 15점을 갖다가 이제 배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냐면 공교롭게도 센턴스 4개 정도를 갖다가 구성을 해서 하나의 패러그래프를 갖다가 만들어주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아니면 3개, 그죠? 희한하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패러그래프 하나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초안을 기반으로 썼다고 할 때 한 줄이나 혹은 2줄을 갖다가 띄워주는 거예요. 역시나 이제 두 번째 문제도 이제 4줄을 요소 하나에 한 문장씩, 그렇죠? 4개. 이렇게 패러그래프를 하나 하고 하나에서 2줄을 정도를 띄워주고. 이제 이렇게 하시란 얘기예요. 이거는 특별히 교육학 논술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행정고시 2차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대부분 다 문장 구성 자체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요. 글 전체의 구성 자체를 이렇게 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보고서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또 구성을 합니다. 왜? 보기 좋잖아요, 보기가. 채점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명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써주는 것을 좋아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트릭을 갖다가 조금 구사해 볼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트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에서 2줄 정도를 갖다 띄워가지고 보통 이렇게 패러그래프 하나씩 해가지고 제시됐던 A, B, C, D 4개를 갖다가 구성한다. 그러면 여기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도 한 줄에서 2줄을 갖다가 띄워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또 구성을 하겠네요. 그렇죠? 요 위에 있어가지고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도 그렇게 구성을 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서론이나 결론 같은 경우에 몇 줄 정도를 보통 쓰게 되냐면 한 5줄 정도 쓰게 돼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위에 한 7개 정도의 칸을 남겨놓고 본론부터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본론은 그렇게 쓰면 되겠네. 예. 왜? 서론과 본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글감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인출해가지고 쭉 쓰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정해진, 나의 방식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쭉 쓰게 됩니다. 근데 서론이나 결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안 돼요. 글감을 갖다가 이제 조립하는 게,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자, 이렇게 써주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써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초안 학생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빨리 집중력 있게 인출을 해서 잡아당겨 가지고 와서 회상을 해서 재빨리 초안을 쓰고 글감, 서론과 변론에 해당되는 걸 글감을 빨리 찾아서 초안에 쓴 다음에 자, 초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해갖고 재빨리 한 걸 갖다가 가지고 자, 이렇게 문장을 갖다가 구성을 하면 돼요. 여러 번 해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요 세 번째인데요. 제시문 자체가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시문이 의외로 길어요. 저도 보면서, 야, 이거는 제시문을 갖다가 읽다가 이거 시간 다 가겠는데 할 정도로 이 글쓰기 요령이 있어가지고 제시문의 독해와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제 관건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제시문을 어떻게 독해할 것인가,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제시문에 나오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실제로 특히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답들을 갖다가 다 제시해주고 있어요. 다 그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시문을 갖다가 잘 활용을 하면 서론과 결론을 갖다가 풀어나가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세요. 그거는 제가 기출문제 풀이할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